말씀하시죠. 예.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회 22대 국회가 의결한 모든 탄핵안을 다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뭐 방통위원장, 뭐 검사, 감사원장도. 네, 감사원장 싹 예. 다 기각했습니다. 4대4 또는 8대0으로 다 기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한덕수 씨도 기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이번 내란 사태 또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의 속살 또는 쌩얼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 면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냐 하면 버스 운전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으려고 잔돈 없으니까 100원씩 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8번 예. 그 800원 횡령했다고 해서 해고당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람이 대법관이 돼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한테 엄청나게 엄격한 도덕적, 법률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거는 다 탄핵 기각이에요. 파면 절차에서. 이게 파면, 공무원 파면은 운전기사 해임이랑 비슷한 건데, 저 파면이랑.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이른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 어떤 법조 권력, 카르텔 이런 사람들이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고위 공무원 혹은 파워 엘리트들끼리 적용하는 규정, 이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오래된 법 격언이 생각나냐 하면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예. 잔챙이는 다 잡아가두고요. 큰 고기는 어떻게든 빠져나갑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웬만한 범법 행위가 아니고는 국회가 탄핵한 공무원들의 탄핵을 다 기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빼고는 아무도 탄핵 안 할 것 같다. 예. 탄핵 인용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예. 이게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이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결론은 유 작가님하고 같이 이제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예. 근데 그 이유가 물론 우리 법원이 파워 엘리트한테 약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약하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한테 세게 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충분히 그 경청해야 되는 비판임에 틀림없는데요. 다만 헌재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법원, 이 사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바로잡기 시작하면 삼권분립이 흔들립니다. 예. 총리는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표가 인준을 해서 한 건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은 한덕수 총리는 3명 다 임명을 안 했으니까 그 분에 대해서는 이 헌재가 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런 판단이 잘못된 거 하나 가지고 총리를 그러니까 파면을 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게 뭐 총리이기 때문에 그 고위공직자라서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말씀을 물론이죠.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 최상목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 심판이 이제 최상목 이 대통령 권한대행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슷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김 시장께서도 이제 위헌적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 결정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정문 주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제까지 임명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목의 부작위 하지 않은 거죠. 최상목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좀 나가면 죄송하지만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헌법적으로 침해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과 이 한덕수 대행 이전에 저는 국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결정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헌재가 지난해 10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3명에 대해서 공백 없이 준비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8월부터 국회의장에 꾸준히 보냅니다. 지난해 8월부터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이 생기니 이 공백을 메워달라는 이 공문을 꾸준히 보내요. 국회의장한테. 예.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걸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하는 것을 또 씌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헌법적 이 침해를 먼저 시작한 것은 국회고 그렇게 예. 그런 논리로 따지면 국회는 전부 배지 떼야 되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 허민 기자님은 왜 국회가 그 제때 안 하고 지체했는지 아세요? 그거는 뭐 작가님 생각하신 거랑 비슷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론의 영역에서 전후 맥락을 떼버리고 예. 그렇게 순수히 법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상권 분립과 우리 현실 정치의 기본적인 어떤 현황인데요. 이제 헌법재판소장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누구를 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 친구인 법제처장을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노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국회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건데 다수파 쪽에서 그 사람은 안 된다. 그 두 번째로 또 딴 사람을 또 했어요. 비슷한. 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을 또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계속 밀렸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순수히 이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예. 답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요컨대 이제 지금 이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와 국회 사이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떤 실질적인 대화나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예. 이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국지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나 상권 분립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만은 아니다. 맥락과 배경을 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좀 추가-